내 아내를 구해줘. 새벽 3시 아프리카 오지로 날아온 형의 다급한 문자 한 통. 남자는 곧바로 한국으로 달려왔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현재로선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의사의 절망적인 말에 모두가 가망이 없다고 나가버린 그때 굳게 닫혀있던 형의 눈꺼풀이 규칙적으로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모스부호잖아. 식물인간이라던 형이 보내는 신호, 그리고 아버지조차 끝까지 숨기려 했던 끔찍한 진실. 과연 이 집안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훅 불어와 볼을 스쳤습니다. 이곳은 아프리카 수단의 남부.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인 강주원은 흙먼지가 잔뜩 묻은 지프차 보닛 위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벌써 2달째 이곳에서 전쟁의 참상과 그 속에서도 피어나는 삶의 의지를 카메라에 담고 있었죠. 그날따라 유난히 태양은 뜨거웠고 목은 타들어갈 듯 말랐습니다. 주원은 낡은 위성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곳은 통신 신호가 아주 약해서 하루에 딱 한두 번, 운이 좋아야 겨우 문자를 확인하거나 짧은 통화를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전화기 화면에 안테나 표시가 깜빡거리더니 겨우 한 칸이 찼습니다. 그 순간 며칠 동안 밀려있던 문자 메시지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에 유독 눈에 띄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에 있는 형 강주호였습니다. 주원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형 주호는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인 강우 리테일의 전략기획실 본부장이었습니다. 워낙 빈틈없고 냉철한 성격이라 꼭 필요한 용건이 아니면 동생에게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죠. 더군다나 주원이 위험한 곳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부 전화조차 조심스러워하던 형이었습니다. 문자가 도착한 시간은 한국 시각으로 새벽 3시. 모두가 잠들어 있을 그 깊은 밤에 형이 보낸 문자는 아주 짧았습니다. 내 아내를 구해줘. 주원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액정에 묻은 모래먼지를 손으로 쓱 닦아내고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형수 이현수를 구해달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형수는 지금 임신 8개월 차로 누구보다 안정과 보호가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형수를 구해달라는 말은 형수가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다면 본인이 직접 해결했지, 먼 타국에 있는 동생에게 다짜고짜 이런 문자를 보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도와줘도 아니고 구해줘라는 표현은 너무나 절박하게 느껴졌습니다. 주원은 곧바로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는 가지 않았고 전원이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된다는 기계적인 안내음만 흘러나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내려갔습니다. 주원은 직감했습니다. 지금 한국에, 그리고 형의 집에 감당하기 힘든 무서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원은 그 길로 촬영 장비를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남은 일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수단의 오지 중의 오지, 빠져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비포장 도로를 덜컹거리며 하루를 꼬박 달려 하르툼 공항으로 가야 했고, 거기서도 직항이 없어 두바이와 카이로를 경유해야만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고 갈아타는 이틀 내내 주원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형이 보낸 그 짧은 문자 한 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과 자신은 성격이 정반대였습니다. 형 주호는 아버지 강 회장을 닮아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고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자랐습니다. 반면 주원은 답답한 재벌가의 분위기를 견디지 못해 일찍부터 카메라 하나만 메고 밖으로 돌았습니다. 하지만 형제 사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형은 자유로운 주원을 내심 부러워하면서도 항상 응원해 주었고, 주원 역시 묵묵히 집안을 이끌어가는 형을 존경했습니다. 특히 형이 형수 연수와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형의 얼굴에 웃음이 많아져서
주원도 마음을 놓고 해외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형이 보낸 구조 신호였습니다. 이건 장난일 수가 없었죠. 꼬박 사흘 만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주원은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강 회장의 비서실장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주원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잔뜩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도련님, 지금 어디십니까? 본부장님이. 주호 도련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주원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쓰러지다니요? 형이 왜요? 원인 불명의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새벽이라 발견이 늦어서. 지금 의식이 없으십니다. 식물인간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의료진이 말하고 있습니다. 식물인간이라니. 건강하던 형이 하루아침에 식물인간이 되었다니 주원은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오자마자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차는 미끄러지듯 고속도로를 달렸고 주원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서실장의 말대로라면 형은 새벽녘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자신에게 문자를 보낸 시간은 한국 시각으로 새벽 3시였습니다. 형이 쓰러진 추정 시각과 문자가 발송된 시각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만약 형이 정말 뇌졸중으로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문자를 보낼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 형은 왜 형수를 구해달라고 했을까요? 뇌졸중이라는 병명과 형이 보낸 문자의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공격당하는 사람처럼 다급해 보였습니다. 형이 쓰러진 건 단순한 병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강우의료원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이 병원은 강우그룹 계열사로 대한민국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주원은 안내 데스크를 지나 곧장 VIP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5층에 멈추고 문이 열리자 무거운 침묵이 주원을 맞이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특실 앞에는 경호원 2명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주원이 다가가자 경호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넓은 병실 안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창가 쪽 소파에는 아버지 강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호랑이처럼 기세등등했을 아버지는 어깨가 축 처진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늙고 지쳐 보여서 주원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들의 사고가 아버지에게 큰 충격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옆에는 어머니 윤 여사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윤 여사는 평소처럼 우아한 차림새였지만 어딘가 몹시 불안해 보였습니다. 손수건을 쥔 손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계속해서 비틀거나 병실 문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주원은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침대 곁에는 형수 이현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만삭인 배를 힘겹게 안고 형의 손을 잡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형수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주원이 들어오는 인기척에 형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원을 보자마자 형수의 눈에서 다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도련님, 오셨어요. 형수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원은 천천히 침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 형 주호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입에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각종 기계 장치들이 형의 몸에 연결되어 삐 하고 규칙적인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국 들어오면 술 한잔하자고 했던 형이었습니다.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 같았던 형이 지금은 산송장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주원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형, 나왔어. 주원이 왔어. 주원은 떨리는 손으로 형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런 온기도 느껴지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식물인간이라니 주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윤여사가 다가와 주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주원아,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내 형은 이제 가망이 없다고 하는구나.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어. 주원은 다시 형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감긴 눈, 굳게 담은 입. 형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원의 머릿속에는 아프리카에서 보았던 그 문자 메시지가 환영처럼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 아내를 구해줘. 이 병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형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주원만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형은 분명히 신호를 보냈습니다. 자신이 위험하다고, 그리고 형수를 지켜달라고 말입니다. 주원은 잡고 있던 형의 손에 조금 더 힘을 주었습니다. 형,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그런 문자를 보낸 거야? 뇌졸중이 진짜 맞는 거야? 주원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주원은 직감했습니다. 형은 그냥 쓰러진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형을 이렇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생각이 주원을 사로잡았습니다. 주원은 형의 귀에 대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형, 듣고 있어? 나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형이 왜 나 불렀는지 내가 다 알아낼 거야. 형수도 내가 지킬게.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원이 잡고 있던 형의 손가락 끝이 아주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너무나 작은 움직임이라 착각인가 싶었지만 분명히 주원의 손바닥을 스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주원은 놀라서 고개를 번쩍 들고 형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형의 굳게 닫힌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깊은 어둠 속에 갇힌 사람이 밖을 향해 필사적으로 보내는 구조 신호 같았습니다. 주원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살아있었습니다. 아니, 깨어 있었습니다. 방금 본 것이 헛것인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형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형 주호의 눈은 여전히 굳게 감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원이 잡고 있는 형의 손에 미세한 떨림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련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규칙적이고 분명한 의도를 가진 움직임이었죠. 주원은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 강 회장은 창밖을 보고 있었고 어머니 윤 여사는 형수 연수를 다독이느라 이쪽을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원은 침대 쪽으로 몸을 더 깊숙이 숙였습니다. 마치 슬픔에 잠겨 형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보이게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형의 감긴 눈꺼풀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짧게 3번, 길게 3번, 다시 짧게 3번. 주원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기억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엄격한 아버지의 눈을 피해 형제가 이불 속에서 손전등을 켜고 끄며 장난치던 그들만의 신호 모스 부호였습니다. 짧게 3번, 길게 3번, 다시 짧게 3번. 구조 신호였습니다. 형은 지금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원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식물인간이라던 형의 진단명은 틀렸습니다. 형은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필사적으로 동생에게 말을 걸고 있었던 겁니다. 주원은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지금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안 된다는 본능적인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받은 문자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형은 누군가에게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그 위협의 실체가 이 병실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주원은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주원은 잡고 있던 형의 손을 꽉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알아들었어, 형. 이라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주원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형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해독하려면 이 병실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주원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짐짓 지친 표정을 지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은 제가 지킬게요. 두 분도 며칠 동안 고생 많으셨잖아요. 오늘은 집에 가서 좀 쉬세요.
형수님도요. 임신한 몸으로 계속 여기 계시면 형이 더 마음 불편해할 거예요. 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주원이 네가 왔으니 한시름 놓는구나. 우리는 일단 들어가마.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해라. 강 회장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윤 여사는 달랐습니다. 아니다, 내가 더 있을게. 네가 뭘 안다고 간병을 하니. 간병인도 있고 한데 굳이. 윤 여사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원은 애써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형 얼굴 좀 오래 보고 싶어서 그래요. 어머니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가서 좀 주무셔야죠. 내일 아침에 다시 오세요. 주원의 끈질긴 권유에 윤 여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병실을 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윤 여사의 시선은 주호의 산소호흡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딘가 서늘하게 느껴져 주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수 이현수가 주원에게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부탁드릴게요. 그의 손발이 차갑지 않게 계속 주물러 주세요. 혹시라도 깨어나면 제 목소리 들려주시고요. 형수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주원은 형수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형수님. 제가 형 곁에 딱 붙어 있을게요. 형수님 뱃속에 조카 생각해서라도 밥 꼭 챙겨 드셔야 해요. 가족들이 모두 병실을 빠져나가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원은 혹시 몰라 병실 문을 잠그고 블라인드까지 꼼꼼하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형의 침대 곁으로 돌아와 의자를 바짝 당겨 앉았습니다. 형, 다 나갔어. 이제 말해도 돼. 주원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호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감겨있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또렷하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눈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입술도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동자만이 격렬하게 흔들리며 주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깊은 공포와 억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주호의 눈꺼풀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원은 숨을 죽이고 형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길게 2번, 길게 3번, 다시 길게 2번. 형이 보내는 신호를 해석하면 엄마였습니다. 주원은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혔습니다. 형이 가장 먼저 보낸 단어가 엄마라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형의 신호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엔 독이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독. 두 단어가 합쳐지자 주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위험한 존재라는 것, 어머니가 형에게 독을 썼다는 것. 그 소름 돋는 문장이 완성되는 순간 주원은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저 밖에서 걱정스러운 척 연기하던 어머니가 친아들인 형을 독살하려 했다는 말입니까? 주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 엄마가 형한테 독을 먹인 거야? 주호가 눈을 한번 강하게 깜빡였습니다. 긍정의 표시였습니다. 주원은 믿을 수가 없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무리 재벌가의 비정함이라지만 친어머니가 아들에게 독을 먹이다니요. 주원은 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분노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형은 다시 눈을 움직이려 했지만 주원은 형의 눈을 가만히 덮어주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형에게 무리였습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형에게는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는 일이라는 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형, 그만해. 더하면 형 몸 상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엄마, 그리고 독. 내가 다 밝혀낼게. 주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실 안을 서성이며 머릿속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 윤 여사. 그녀는 평소에도 유난히 건강에 집착했습니다. 특히 아들인 주호에게는 몸에 좋다는 건 뭐든지 구해다 먹이곤 했었죠.
주원은 아까 병실에서 보았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식물인간이 되었다는데 슬퍼하기보다는 안절부절 못하던 모습, 그리고 자꾸만 형의 생명 유지 장치를 확인하던 시선. 그것은 자식을 걱정하는 어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범죄가 들통날까봐 두려워하는 범인의 눈빛이었습니다. 독이라면 분명 먹는 것에 섞었을 거야. 주원은 형이 쓰러지기 전의 상황을 추리해 보았습니다. 형은 평소 밖에서 함부로 음식을 먹지 않는 까다로운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형이 의심 없이 받아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가족이 준 것, 그 중에서도 어머니가 직접 챙겨준 것 뿐일 겁니다. 주원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기억이 하나 스쳤습니다. 몇 달 전 주원과 통화할 때 형이 지나가듯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부쩍 한약을 챙겨주시네. 어디 용한 곳에서 지어왔다나 뭐라나. 냄새가 좀 역하긴 한데 정성을 봐서라도 먹어야지. 한약.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그 단어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머니는 그 한약에 독을 섞은 게 분명했습니다. 한 번에 치사량을 먹인 게 아니라 아주 조금씩 오랫동안 먹여서 서서히 몸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단순 뇌졸중으로 진단한 것이겠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주원은 다시 형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형, 한약이지? 어머니가 지어준다는 그 한약. 주호의 눈꺼풀이 다시 한번 크게 움직였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주원의 추리가 맞았던 겁니다. 주원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습니다. 그 한약의 정체를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그 섬뜩한 이유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형, 조금만 기다려. 내가 집에 가서 그 약 찾아낼게. 그리고 그 문자. 형수님도 위험한 거지? 주호가 눈을 빠르게 깜빡였습니다. 그렇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형에게 독을 썼다면 다음 타깃은 며느리인 연수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형이 아프리카로 보낸 문자가 내 아내를 구해줘였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당했지만 아내와 뱃속의 아이만은 지켜달라는 형의 처절한 부탁. 주원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형수님은 내가 목숨 걸고 지킬게. 형은 아무 생각 말고 버텨. 살아만 있어줘. 나머지는 내가 다 해결할게. 주원은 형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형의 눈빛이 조금은 편안해진 것 같았습니다. 동생을 믿고 의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주원은 결연한 표정으로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지만 주원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주원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우선 본가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숨겨둔 독, 그 검은 진실의 꼬리를 잡기 위해서 말입니다. 강 회장 부부가 살고 있는 평창동 대저택은 요새처럼 견고해 보였습니다. 높은 담벼락과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원에게는 이곳이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집이었고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대문 앞 도어락 키패드를 눌렀습니다. 익숙한 숫자들을 차례로 입력했습니다. 삐. 하지만 마지막 숫자를 누르자 경고음과 함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주원은 당황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눌러보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비밀번호를 바꾼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식인 자신조차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놓은 것이었습니다. 형이 쓰러진 직후의 말이죠. 무언가 숨기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주원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주머니. 하지만 아주머니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죄송해요. 사모님께서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엄명을 내리셨어요. 특히 도련님은 절대 안 된다고. 제가 아들이잖아요. 집에 잠깐 들어가는 건데
그것도 안 돼요? 죄송합니다. 사모님이 카메라로 다 보고 계셔서요. 제가 문 열어드리면 바로 잘려요. 인터폰이 뚝 끊어졌습니다. 주원은 굳게 닫힌 대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철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주원의 방문을 예상하고 철저히 대비해 놓았던 겁니다. 형을 해친 범인이라는 심증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주원이 아니었습니다. 정문 돌파가 안 된다면 우회로를 찾아야 했습니다. 주원은 집 근처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가 되면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장을 보러 나오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3시가 조금 넘자 아주머니가 쪽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꽤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주원은 아주머니가 마트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채소 코너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아주머니 옆으로 슬그머니 다가갔습니다. 아주머니, 저예요. 아주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또 도련님, 여기까지 따라오시면 어떡해요? 죄송해요. 어머니 때문에 못 들어가서 이렇게라도 뵙고 싶었어요. 아주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주원은 아주머니의 손에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두둑한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봉투를 보고 망설이는 듯했지만 주원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아주머니는 어릴 때부터 주원을 살뜰히 챙겨주던 분이었습니다. 도련님, 저 정말 잘리면 큰일 나요. 아들 대학 등록금도 내야 하고.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비밀로 할 거니까 안심하시고요. 그냥 제가 묻는 말에 솔직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원은 아주머니를 근처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아주머니,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형 쓰러지기 전부터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아주머니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말도 마세요. 사모님, 요즘 들어 부쩍 예민해지셨어요. 밤마다 서재에 틀어박혀서 혼자 중얼거리고 툭하면 소리를 지르시고요. 회장님하고도 자주 싸우셨어요. 싸우셨다고요? 무슨 일로요? 그게 저도 잘은 모르지만 도련님들 얘기 같았어요. 특히 큰 도련님, 주호 도련님 얘기를 많이 하셨죠. 형 얘기를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아주머니는 곤란한 듯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참 입에 담기도 민망한데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게 내 핏줄이 아니다. 당신이 밖에서 낳아온 자식이다. 내 아들. 내 나라 뭐 이런 소리를 악을 쓰면서 하셨어요. 주원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친아들인 형을 두고 남의 자식이라니. 그것도 아버지가 밖에서 낳아온 자식이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주호 형은 누가 봐도 어머니를 쏙 빼닮았습니다. 눈매며 입매며 성격까지 어머니 판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왜 그런 끔찍한 망상을 하게 된 걸까요? 그게 언제부터였어요? 꽤 됐죠. 주호 도련님 결혼하고 나서부터 더 심해지셨어요. 작은 사모님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아예 대놓고 그러셨으니까요. 형수님한테도요? 네. 아가씨가 임신하고 나서는 더 했어요. 뱃속에 있는 것도 그 더러운 피를 물려받았을 거다. 괴물을 잉태했다. 이러시면서 저주를 퍼부으셨죠. 제가 옆에서 듣기에도 섬뜩할 정도로요. 주원의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증세는 단순한 히스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병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사모님이 술을 드시면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윤 여사는 젊은 시절부터 의부중 증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강 회장이 첫사랑을 못 잊어서 자신과 껍데기뿐인 결혼 생활을 한다고 믿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주호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커갈수록 남편의 첫사랑을 닮아간다고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번 삐뚤어진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급기야는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다는 망상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남편이 첫사랑과 낳은 아이를 데려다 놓았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망상은 세월이 흐르면서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특히 주호가 장성하여 강우 리테일의 후계자로서 능력을 인정받자 윤 여사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내 아들도 아닌 놈이 회사를 차지하려 한다. 저놈이 나를 내쫓고 그 여자를 안방마님으로 앉힐 거다라는 피해망상까지 겹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연수가 며느리로 들어오면서 윤 여사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연수가 하필이면 강 회장의 첫사랑과 분위기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강 회장이 며느리를 유난히 아끼고 챙기는 모습을 보며 윤 여사는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난 듯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의 남편과 아들 그리고 며느리까지 모두가 한통속이 되어 자신을 기만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회장님은요?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주원의 질문에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계셨죠. 몇 번이나 병원 가보라고 권유하셨는데 사모님이 펄펄 뛰면서 거부하셨어요. 나를 미친년 취급하냐, 정신병원에 가둬놓고 그 여자랑 살려고 그러냐 하면서 난리를 치시니까 회장님도 지치셔서 그냥 포기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 이미지 생각해서 밖으로 소문 안 나게 입단속만 시키셨고요. 주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강 회장의 방관이 어머니의 병을 키운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집안의 명예와 체면을 중시하는 아버지는 아내의 정신적인 문제를 덮어두기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 사이 어머니의 마음속 지옥은 점점 더 커져서 결국 친아들을 해치려는 참혹한 괴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도련님,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아주머니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사모님이 한약방을 자주 드나드세요. 몸에 좋은 보약을 짓는다고 하시는데 그 약 냄새가 좀 이상해요. 보통 한약 냄새랑은 다르게 아주 독하고 역한 냄새가 나거든요. 주호 도련님한테 매일 그 약을 다려서 먹이셨는데 도련님이 쓰러지시기 전날 밤에도 그 약을 드셨어요. 주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형이 말했던 독, 그리고 한약의 연결고리가 맞춰졌습니다. 그 한약방이 어디예요? 이름 기억하세요? 이름은 잘 모르겠고 저기 종로 쪽 골목에 있는 아주 허름한 곳이었어요. 찾기 힘들 텐데. 괜찮아요. 위치만 대략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주머니에게 다시 한번 신신당부했습니다. 오늘 저 만난 건 절대 비밀이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어머니가 또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형수님한테 해코지하려고 하면 저한테 바로 연락주세요. 아셨죠?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원은 카페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타인을 해치는 흉기가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대상이 가족이라면 더더욱 말입니다. 주원은 시동을 걸고 종로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드나들었다는 그 한약방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형을 쓰러뜨린 독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광기가 어디까지 뻗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로의 좁은 골목길을 헤매기를 1시간째. 주원은 마침내 아주머니가 말한 것과 비슷한 느낌의 낡은 한약방을 발견했습니다. 간판에는 백년 약초원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어두컴컴했고 약재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주원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는 돋보기 안경을 쓴 노인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이 흐리멍덩하고 탐욕스러워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죠? 노인이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약 좀 지으러 왔는데요. 어머니가 여기서 약을 지어 드셨다고 해서요. 어머니 함자가 어떻게 되시는데? 정숙 씨요. 평창동 사시는. 주원은 혹시나 해서 어머니의 가명을 대보았습니다.
아주머니에게서 어머니가 가명을 쓴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의 눈이 순간 번뜩였습니다. 아, 그 사모님 아드님이시구만. 근데 무슨 약을 지으려고? 어머니가 드시던 거랑 똑같은 걸로 해주세요. 노인은 주원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약은 아무나 먹는 게 아닌데. 그리고 재료가 귀해서 지금은 없어. 나중에 다시 오슈. 노인은 황급히 말을 돌리며 주원을 내쫓으려 했습니다. 주원은 직감했습니다. 이 노인은 뭔가 알고 있다. 어머니에게 독극물을 팔았거나 적어도 그 약의 정체를 알고 있는 공범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추궁해봤자 입을 열 리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주원은 순순히 물러나는 척하며 한약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고 골목 어귀에 숨어서 한약방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노인이 전화를 걸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분명 어머니에게 연락하는 것일 겁니다. 주원은 재빠르게 카메라를 꺼내 노인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한약방 뒷문으로 돌아가 쓰레기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약재 껍데기나 영수증 같은 단서가 남아있을지 몰라서였습니다. 악취가 코를 찔렀지만 주원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형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형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쓰레기통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한참을 뒤지던 주원의 손에 구겨진 종이 한 장이 잡혔습니다. 펴보니 약재 거래 명세서였습니다. 거기에는 낯선 약초 이름들이 적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초호. 주원은 얼른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초호는 독성이 강해 사약의 재료로 쓰였던 식물로 잘못 쓰면 신경마비와 호흡 곤란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주원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이 초호를 다려서 형에게 먹였던 겁니다. 보약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사약. 그것을 친아들에게 매일같이 먹였다니 어머니의 망상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습니다. 주원은 명세서를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독의 정체는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독을 고의로 먹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고 무엇보다 형수에게도 같은 짓을 하려 한다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주원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형수 연수가 위험했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형에게 했던 것처럼 연수에게도 몸에 좋은 한약이라며 독을 권할 것입니다. 임신한 몸에 독이 들어간다면 태아는 물론 산모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광기가 빚어낸 비극을 멈추기 위해 주원은 다시 한번 전력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주원이 낡은 한약방을 뒤지며 진실에 한 발짝 다가서고 있을 무렵 평창동 대저택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숨이 턱턱 막히는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높은 담벼락 안에 갇힌 형수 이연수는 무거운 배를 힘겹게 이끌고 2층 방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남편 주호가 쓰러진 후 시어머니 윤여사는 임산부가 병원에 들락거리는 거 아니다. 혼몸도 아닌데 충격받으면 안 되니 내가 집에서 돌봐주마. 라며 연수를 본가로 데려왔습니다. 겉으로는 며느리를 걱정하는 자애로운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지만 실상은 감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연수의 휴대폰은 전자파가 태아에게 좋지 않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압수당했고 외출은커녕 정원 산책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감시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고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조차 연수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게 철저히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마치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이유도 명확하지 않은데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안부보다 뱃속 아이에게 이상할 정도로 집착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집착의 증거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윤여사가 직접 쟁반에 받쳐들고 오는 한약이었습니다. 윤여사는 항상 사람 좋은 미소를 띠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가, 이거 아주 귀한 약이다. 우리 손주 튼튼하게 자라라고 특별히 지어온 거야. 식기 전에 얼른 마셔라.
윤 여사는 연수가 약을 다 마실 때까지 방을 나가지 않고 뚫어지게 지켜보았습니다. 검고 탁한 액체가 담긴 사발에서는 묘하게 역한 냄새가 났습니다. 보통 한약 특유의 구수하고 쌉싸름한 향이 아니라 혀끝을 톡 쏘는 듯한 비릿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수는 그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려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시어머니의 정성을 생각해서 억지로 참고 마셨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고 나면 배가 살살 아파오고 뱃속 아이의 움직임이 평소보다 약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활발하던 태동이 멈추면 연수의 심장도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면 식은땀이 흐르고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보약이 아니라 독약 같다는 무서운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연수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약을 마시는 척하다가 입안에 머금고 윤 여사가 쟁반을 들고 나가면 화장실로 달려가 뱉어내거나 몰래 베란다 화분에 부어버렸습니다. 다행히 화분에 심어둔 식물들은 잎이 무성해서 약을 부어도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화분의 잎들이 누렇게 시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독을 머금은 것처럼 말라비틀어지는 잎사귀들을 보며 연수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식물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이 약이 정말 사람 몸에 들어가도 되는 것일까요? 연수는 바싹 말라버린 화분을 볼 때마다 자신의 뱃속 아이도 저렇게 되는 건 아닌지 소름 끼치는 상상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도 어김없이 윤 여사가 약사발을 들고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가, 약 먹을 시간이다. 윤 여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침대 헤드에 기대어 힘없이 앉았습니다. 어머님, 저 속이 너무 안 좋아요. 오늘은 좀 건너뛰면 안 될까요?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어지러지래요. 입덧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연수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윤 여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니? 약은 제때 먹어야 효과가 있는 법이야. 우리 주호 목까지 네가 건강해야지. 다 너랑 애 생각해서 큰돈 들여 지어온 거야. 자, 어서 마셔. 윤 여사는 약사발을 연수의 입가에 들이밀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강압적인 태도였습니다. 연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검은 액체가 출렁거렸습니다.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연수는 숨을 꾹 참고 사발을 입에 댔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입안 가득 쓴맛이 퍼졌지만 꿀떡 삼키는 신용만 하고 혀 밑에 약물을 가두었습니다. 윤 여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남은 약을 다 마신 척 빈 사발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입안이 터질 듯 약을 머금은 채 연수는 힘겹게 빈 사발을 윤 여사에게 내밀었습니다. 다 마셨니? 윤 여사가 재촉했습니다. 연수는 말을 할 수가 없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얼른 윤 여사가 나가주기를, 그래서 화장실로 뛰어가 이 끔찍한 액체를 뱉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윤 여사는 쟁반을 챙겨나가는 대신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시선이 베란다 쪽 화분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저 화분 말이야. 며칠 전만 해도 파릇파릇하더니 왜 저렇게 다 죽어가니? 물도 잘 주는데 이상하네. 윤 여사가 천천히 베란다로 걸어갔습니다. 연수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입안에 머금은 약물이 역겨워 구토가 올라올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윤 여사는 시들어버린 잎사귀를 손으로 만져보더니 코를 대고 흙냄새를 킁킁 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연수를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섬뜩한 살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너, 약 안 먹고 여기다 버렸니? 연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말을 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 머금고 있던 약물이 주르륵 흘러내릴 판이었습니다. 연수의 입가로 검은 물줄기가 한 방울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을 본 윤 여사의 표정이 악기처럼 일그러졌습니다. 인연이 감히 시어미를 속여?
내가 주는 게 독이라도 되는 줄 알아? 윤 여사가 성큼성큼 다가와 연수의 턱을 억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삼켜. 당장 삼켜. 연수는 고통에 신음하며 입안에 있던 약물을 바닥에 왈칵 쏟아냈습니다. 검은 액체가 카펫을 적시며 퍼져나갔습니다. 콜록 콜록. 기침을 하며 숨을 몰아쉬는 연수를 보며 윤 여사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감히 시어미 정성을 무시해? 이게 얼마나 비싼 약인 줄 알아? 내 아들이 못 먹게 된 거 네가 대신 먹는 건데 고마워할 줄 모르고 버려. 연수의 턱을 움켜잡은 윤 여사의 손아귀 힘은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셌습니다. 어머님. 아파요. 잘못했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연수가 빌었지만 윤 여사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윤 여사는 탁자에 놓여있던 아직 따지 않은 여분의 약봉지를 거칠게 뜯었습니다. 잘못한 줄 알면 다시 마셔.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다 마셔. 내 뱃속에 있는 그게 건강해져야 한단 말이야. 윤 여사는 약봉지를 연수의 입에 억지로 쏟아부으려 했습니다. 연수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반항했습니다. 약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려 옷을 적셨습니다. 싫어요. 안 마실래요. 이거 먹으면 배가 아파요. 우리 아기 잘못되면 어떡해요. 연수의 비명에 윤 여사는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기, 그게 내 손주인 줄 아니? 그건 괴물이야. 내 뱃속에 있는 건 내 아들 핏줄이 아니라고. 없애버려야 해. 윤 여사는 무심결에 자신의 속마음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연수는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주가 아니라 괴물이라니, 없애버려야 한다니. 지금까지 먹어온 약이 정말로 아이를 지우기 위한 약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연수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윤 여사는 연수가 겁에 질려 굳어있는 틈을 타 남은 약을 기어이 입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연수는 캑캑거리며 어쩔 수 없이 약을 삼켰고 윤 여사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밖에서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원은 며칠 동안 집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하지만 윤 여사는 며느리를 그림자처럼 감시하며 집 안에만 꽁꽁 가둬두었습니다. 윤 여사의 삼엄한 감시망을 뚫고 연수를 빼내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죠. 유일한 기회는 단 하나, 연수의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윤 여사는 임산부인 연수의 건강을 끔찍이 챙기는 척하며 2주에 한 번씩 강우의료원으로 검진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물론 그 병원 역시 윤 여사의 사촌 동생이 원장으로 있는 곳이라 안심할 수는 없었지만 이동하는 그 짧은 시간이 주원에게 주어진 유일한 틈이었습니다. 드디어 검진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주원은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번 작전에는 주원 혼자가 아니라 조력자가 필요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 때 인연을 맺었던 베테랑 스턴트 운전자 김 실장이었습니다. 김 실장은 험한 오지에서도 능숙하게 차를 몰았던 실력자였기에 주원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절대 다치지 않게, 하지만 확실하게 발목만 잡아주세요. 주원은 김 실장에게 작전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김 실장은 든든한 미소를 지으며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접촉사고 연출하는 건 제 전공입니다. 사모님 차 흠집 하나 안 내고 멈춰 세워드리죠. 오전 10시 평창동 저택의 육중한 대문이 열리고 윤 여사의 고급 세단이 미끄러지듯 빠져나왔습니다. 뒷좌석에는 윤 여사와 연수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연수의 표정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윤 여사는 그런 며느리의 손목을 꽉 쥔 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치 죄수를 호송하는 간수처럼 말입니다. 주원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차를 뒤따랐습니다. 김 실장의 트럭은 반대편 차선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작전 지점은 병원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한적한 교차로였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곳이라 평소에도 사고가 잦은 구간이었기에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했습니다. 윤 여사의 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순간 골목에서 김 실장의 트럭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끼익!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윤 여사의 차가 급정거했습니다. 트럭은 아슬아슬하게 세단 앞범퍼를 스치듯 멈춰 섰습니다. 쿵! 가벼운 충격음이 들렸지만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차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윤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앞좌석 등받이에 머리를 부딪혔고 운전기사는 당황하여 허둥지둥했습니다. 아이고, 내 머리야. 기사 양반,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윤 여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사이 김 실장은 트럭에서 내려 짐짓 화난 표정으로 세단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거기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합니까? 운전 똑바로 안 해요? 김 실장이 운전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며 시선을 끄는 동안 주원의 차가 반대편 골목에서 소리 없이 접근했습니다. 주원은 차를 세우고 재빨리 윤 여사 차 뒷좌석으로 달려갔습니다. 썬팅이 짙게 된 유리창 너머로 겁에 질린 연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원은 망설임 없이 차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형수님, 저예요. 얼른 나오세요. 갑작스러운 주원의 등장에 윤 여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가 여길 어떻게? 하지만 주원은 대꾸할 틈도 주지 않고 연수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연수는 엉겁결에 주원의 손에 이끌려 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련님, 설명은 나중에 해요. 지금 가야 합니다. 뛰세요. 주원은 연수를 부축하여 자신의 차로 뛰었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윤 여사가 차에서 내리려 했지만 김 실장이 교묘하게 차 문 앞을 막아서며 시간을 끌어주었습니다. 아줌마, 합의부터 하고 가셔야죠. 어딜 도망가려고. 비켜. 저놈 잡아. 내 며느리 납치해 간다. 윤 여사가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이미 주원과 연수는 차에 올라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주원은 엑셀을 밟아 평창동을 빠져나왔습니다. 백미러로 윤 여사의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연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배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었죠. 형수님 괜찮으세요? 배는 안 아프세요? 네. 조금 놀라서 그래요. 도련님 정말 고마워요. 다시는 그 집으로 안 돌아가는 거죠? 연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지옥 같은 시댁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오는 듯 했죠. 그럼요. 절대 안 보내요. 형이 부탁했어요. 형수님 지켜달라고요. 주원은 미리 마련해둔 안전가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주원의 스튜디오였는데 보안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당분간 몸을 숨기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주원은 연수에게 따뜻한 물을 건네고 안정을 취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일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형수와 뱃속 아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었죠. 주원은 미리 연락해둔 산부인과 전문의를 스튜디오로 불렀습니다. 주원이 분쟁 지역 활동 중 인연을 맺은 NGO 의사였죠. 어머니의 손길이 닿지 않는 믿을 수 있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연수가 몰래 챙겨온 한약 샘플을 건네주며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몇 시간 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심각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거 도대체 산모에게 뭘 먹인 겁니까? 의사는 떨리는 손으로 분석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비소와 수은이 검출됐어요. 그것도 치사량에 가까울 정도로요. 게다가 자궁 수축을 유발하는 사양 성분과 익모초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낙태 유도제입니다. 아니, 산모까지 죽이려고 작정한 독약이에요. 주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눈으로 확인하니 충격이 더 컸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의 뱃속 아이뿐만 아니라 며느리 자체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보약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조금씩 독을 주입하면서 말이죠.
연수는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우리 아기를 죽이려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할머니잖아요. 친손주한테 어떻게? 연수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신감과 공포 그리고 아이를 잃을 뻔했다는 죄책감이 뒤섞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죠. 형수님 잘못 아니에요. 형수님이 눈치채고 약을 버려서 다행인 거예요. 아기도 무사하고요. 이제 다 끝났어요. 어머니는 죗값을 치를 거예요. 하지만 연수의 몸은 멈추지 않고 떨려왔습니다. 매일 아침 건강해져라며 건네주던 그 검은 약물이 사실은 자신과 아이를 죽이는 사약이었다는 사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주원은 의사에게 연수의 상태를 다시 한번 체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행히 연수가 약을 대부분 뱉어내거나 버렸기 때문에 체내에 축적된 독소량은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소량의 독소 노출로 인해 조산 위험이 있으니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주원은 연수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형수님, 이제 아무 생각 말고 주무세요. 형도 곧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지켜줄게요. 연수는 지친 기색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주원은 잠든 형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맹세했습니다. 어머니의 광기가 빚어낸 이 비극을 반드시 끝내겠다고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주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수 연수를 안전가옥에 무사히 피신시킨 주원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안도감보다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윤 여사가 며느리에게 먹이려던 것이 명백한 독극물임이 밝혀진 이상 이제는 반격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심증과 성분 분석표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일을 지시했다는 결정적인 연결고리, 즉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주원의 차는 어둠을 뚫고 서울 구도심의 좁은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어머니가 드나들던 그 낡은 한약방이었습니다. 종로 뒷골목에 위치한 한약방은 밤이 되자 더욱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간판에 불은 꺼져 있었지만 가게 안쪽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주원은 차를 멀찍이 세워두고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지나가는 행인 하나 없는 골목길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죠. 주원은 한약방 뒷문 쪽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두렁거리는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인 혼자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긴장했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예, 사모님. 걱정 마십시오. 오늘 드린 건 지난번보다 더 확실한 놈입니다. 효과가 직방일 겁니다. 예. 뒤탈이요? 에이, 제가 이 바닥에서 하루 이틀입니까? 장부 같은 건 절대 안 남기니까 안심하세요. 주원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머니 윤 여사와의 통화가 분명했습니다. 주원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모님, 이번 거는 위험 수당 좀 더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요즘 누가 냄새를 맡고 다니는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입금 확인되면 주호 도련님 때 썼던 기록이랑 싹 다 폐기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주원은 망설임 없이 뒷문을 거세게 발로 찼습니다. 낡은 나무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고 주원은 번개같이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노인은 깜짝 놀라들고 있던 수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누구냐? 강주원입니다. 윤 여사님 아들이죠. 방금 통화 아주 잘 들었습니다. 주원은 차갑게 쏘아붙이며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파랗게 질렸습니다. 도망치려 했지만 주원이 더 빨랐습니다. 주원은 노인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나 당신 짓이었어? 내 형을 식물인간으로 만들고 형수님까지 죽이려 한 게 당신이냐고. 주원의 고함에 노인은 덜덜 떨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전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사모님이 돈을 많이 주신다고 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 독을 약이라고 속여서 팔아 독초를 독성을 제거하는 법제 과정도 거치지 않고 다려서 파는 게 살인이 아니면 뭐야. 주원은 으르렁거리며 노인을 압박했습니다. 선택해. 지금 경찰서 가서 살인 미수 공범으로 평생 감옥에서 썩을 건지 아니면 증거 다 내놓고 수사에 협조해서 선처를 구할 건지. 노인은 공포에 질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기어가 구석에 있는 낡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꼬깃꼬깃한 비밀 장부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주원은 장부를 낚아채듯 받아 펼쳐보았습니다. 장부에는 윤여사라는 이름 대신 평창동 VIP라는 가명으로 거래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초 300g, 부자 200g 신경마비 유도용, 비소 미량 첨가, 태아 유산 유도용. 날짜별로 기록된 처방 내용은 끔찍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약 처방전이 아니라 살인 청부 계약서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이 노인을 매수하여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를 죽일 독극물을 주문 제작해왔던 것입니다. 이게 다입니까? 예. 그 USB에는 사모님이랑 통화한 녹음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보험용으로 남겨둔 건데. 노인은 비굴하게 웃으며 USB를 내밀었습니다. 주원은 그것을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이것으로 어머니의 범행을 입증할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된 것입니다. 주원은 노인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마. 내일 경찰들이 들이닥칠 테니까 그때 가서 자수해. 만약 도망치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잡을 거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싹싹 빌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주원은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법적인 증거는 확보했지만 어머니 윤여사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형 주호의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아직 손가락만 간신히 움직이는 상태였습니다. 말을 하거나 몸을 일으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주원은 형의 담당 주치의인 김 과장과 은밀한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주원은 김 과장을 만났습니다. 과장님 준비됐습니까? 네, 병원 기록은 상태 호전 없음으로 유지해 두었습니다. 간호사들에게도 함구령을 내렸고요. 지금 박 선생이 대기 중입니다. 김 과장은 주원의 눈빛에서 비장함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이 억울한 형제를 돕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부터 병실에서는 기적을 만들기 위한, 아니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병실에 불이 꺼지고 블라인드가 내려졌습니다. 야간 전담 물리치료사인 박 선생이 주호의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본부장님, 지금부터 많이 힘드실 겁니다. 굳어버린 근육을 강제로 깨우는 거라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를 거예요. 하지만 소리를 내시면 안 됩니다.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참아내셔야 합니다.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호는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며 강한 긍정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의 눈빛은 죽어도 해내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재활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박 선생은 주호의 굳어버린 손가락 마디마디를 꺾고 팔다리의 근육을 강하게 압박하며 마사지했습니다. 오랫동안 신경독에 마비되어 있던 근육들이 비명을 지르는 듯 했습니다. 주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비오듯 맺혔고 목에는 핏대가 섰습니다. 입에서는 윽 하는 신음이 터져 나오려 했지만 주호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참아냈습니다. 고통에 몸이 저절로 비틀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소리를 지르면 밖에서 감시하는 어머니의 끈아풀들에게 들킬 것이고 그러면 아내와 아이를 지킬 기회는 영영 사라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원은 형의 곁에서 땀을 닦아주며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형의 고통이 자신의 손을 타고 전해져 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형, 조금만 더 힘내. 형수님이 기다리고 있어. 이제 다 왔어. 손가락 하나만, 아니 입만이라도 뗄 수 있으면 돼. 주원의 응원에 주호는 흐려지는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주사기를 들고 다가오는 악몽, 아내가 독약을 마시는 환상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주호는 온몸의 신경을 손끝에 집중했습니다. 1시간, 2시간. 지옥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 선생도 땀범벅이 되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본부장님,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제 손을 꽉 쥐어보세요. 있는 힘껏. 박 선생이 주호의 손바닥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주호는 눈을 부릅뜨고 온 힘을 다해 소나기에 힘을 주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던 주호의 손가락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구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 선생의 손가락을 감싸 쥐었습니다. 아주 미약한 힘이었지만 분명한 의지가 담긴 악력이었습니다. 됐습니다. 근육이 반응하고 있어요. 박 선생이 작은 소리로 환호했습니다. 주원도 감격에 겨워 형을 끌어안았습니다. 형, 해냈어. 움직였어. 주호의 눈가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어머니를 제압하고 증언하려면 목소리가 나와야 했습니다. 박 선생은 곧바로 성대 근육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목 주변의 굳은 근육을 풀어주고 혀를 움직이게 유도했습니다. 아, 해보세요. 아. 주호는 입을 벌리고 소리를 내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빠지는 소리만 났지만 반복된 훈련 끝에 목구멍 깊은 곳에서 긁히는 듯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흑, 비록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지만 그것은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주원은 지쳐 쓰러진 형의 이불을 덮어주며 다짐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어머니의 범행을 입증할 장부와 녹음 파일, 그리고 기적처럼 돌아오고 있는 형의 의식까지. 이제 덫을 놓을 차례였습니다. 어머니가 제 발로 걸어들어와 스스로 가면을 벗게 만들 완벽한 함정을 파야 했습니다. 주원은 김 과장과 박 선생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병실 한 구석에 숨겨둔 카메라의 렌즈를 닦았습니다. 오늘 밤 이 병실은 심판의 무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주원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원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강우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묵직한 서류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죠. 그 안에는 어머니 윤 여사의 끔찍한 범행을 입증할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약방 노인과의 대화 녹음 파일, 형수 연수에게 먹이려 했던 독극물 성분 분석표, 그리고 한약방 금고에서 나온 비밀 장부까지. 주원은 이것들을 아버지 강 회장에게 보여주고 단판을 지을 작정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말려달라고, 아니 멈추게 해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였지요. 비서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원은 회장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강 회장은 넓은 회장실 한쪽 구석, 창가에 놓인 소파에 깊이 파묻혀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거대한 집무용 책상 앞에서 호랑이처럼 기세등등하게 전화기를 붙잡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책상 위에는 서류 한 장 펼쳐져 있지 않았고 컴퓨터 모니터도 꺼져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벌컥 문을 열고 들어와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주원은 탁자 위에 서류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한약방 비밀장부, 독극물 성분 분석표, 녹음 파일이 담긴 USB까지. 주원은 하나하나 펼쳐 보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한약방에서 독초를 구입한 내역, 형 주호에게 먹인 한약의 성분, 형수 연수에게도 같은 짓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주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또박또박 전달했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탁자 위의 서류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며칠 사이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그간의 마음고생이 드러나 있었죠. 강 회장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집어들었습니다. 읽는 것 같기도 했고 그냥 글자 위에 시선을 올려놓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주원아.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평소 수백 명의 임원 앞에서 우레 같은 목소리로 호령하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내 엄마가 좀 힘들어하는 건 알고 있었다. 좀 힘들어하는 건. 주원은 그 표현의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독살하고 며느리까지 죽이려 한 것을 좀 힘들어하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주원은 곧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을 보고서요. 강 회장의 눈은 서류 위를 떠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초점이 없었습니다. 마치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뇌가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전부터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하긴 했어. 주호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느니 산부인과에서 바뀌었다느니. 처음엔 나도 기가 막혔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한 번은 정말 화가 나서 당장 병원 가자고 했더니 내 엄마가 칼을 들었어. 부엌칼을 들고 자기 손목에 갖다 대고는 나를 미친년 취급하면 죽어버리겠다고 했지. 그때 네가 12살이었나? 네가 방에서 뛰어나와서 울면서 매달리는 거야. 엄마 죽지 마 하면서. 주원은 기억이 났습니다. 어렴풋이. 어린 시절 어느 날 밤 부엌에서 어머니가 울부짖고 아버지가 소리치던 그 밤.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뛰어나갔던 기억. 하지만 그 뒤로 부모님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와 같은 아침 식사를 차려냈고 주원은 어린아이의 본능으로 그 일을 기억 저편으로 밀어넣었던 겁니다. 그 뒤로는 건드릴 수가 없었어. 강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하면 죽는다고 하니 어떡하겠니?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원래 좀 예민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려니 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강 회장은 거기서 말을 멈추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빴어. 회사가 커지고 일이 많아지고 집에 들어가면 내 엄마가 울고불고 난리니까 점점 더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안 보이잖아. 안 보이면 모르겠고 모르면 없는 것 같고. 강 회장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주름진 이마에 깊은 고랑이 잡혔습니다. 근데 주원아, 이건 아니야. 이건 절대 아니야. 강 회장이 성분 분석표를 손으로 가리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엄마가 아무리 아파도 설마 자기 자식한테 독을 먹여?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잖아. 네가 뭘 잘못 본 거 아니냐? 이 분석 결과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 한약방 노인이 혼자 꾸민 거 아니냐? 내 엄마는 그저 보약을 지어다 준 거고 노인이 돈을 노리고 불량 약재를 쓴 거 아닐까? 주원은 아버지가 발버둥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을 덮으려는 비겁함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요. 강 회장은 진심으로 간절하게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 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설명을 어떤 설명이든 좋으니 이것이 오해이거나 실수이거나 남의 잘못이기를 필사적으로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원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들어보세요. 주원은 휴대폰을 꺼내 한약방 노인과 윤 여사의 통화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예, 사모님. 걱정 마십시오. 오늘 드린 건 지난번보다 더 확실한 놈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 주호 도련님 때 썼던 기록이랑 싹 다 폐기하겠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회장실에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주호 도련님 때 썼던 기록.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노인 혼자 꾸민 것이 아니라 윤 여사가 지시했고 주호에게 이미 한 번 썼고 이번에 또 쓰려 했다는 것. 더 이상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강 회장의 손에서 분석표가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크게 한 번, 두 번 흔들렸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목이라 불리던 사람이 아들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강 회장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다. 알면서도 모른 척한 내가 죽일 놈이다. 내 엄마가 점점 이상해지는 걸 보면서도 설마 여기까지 갈 줄은 정말 몰랐어. 아니, 알고 싶지 않았어. 알게 되면 내가 감당해야 하니까.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눈을 감았어.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도. 강 회장은 주먹으로 자신의 무릎을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억눌렸던 분노와 자책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주호 녀석이 처음 쓰러졌을 때 뇌졸중이라니까 나는 속으로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병 때문이라면, 내 엄마 탓이 아니라면 그럼 우리 가족은 아직 괜찮은 거니까.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 뭔가가 찔렸어. 쓰러지기 전날 내 엄마가 유난히 들떠 있었거든. 한약을 끓이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어. 아들 건강 챙겨주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강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내가 콧노래를 부르며 아들의 사약을 다리고 있었다는 끔찍한 장면이 뒤늦게 눈앞에 그려진 것입니다. 주원은 무너져 내리는 아버지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는 여전했지만 그 밑바닥에 연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라기보다 겁쟁이였습니다. 아내의 병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도망친 사람. 그 도망이 결국 아들의 목숨을 앗아갈 뻔한 것이고 그 대가를 이제야 치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주원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눈높이를 맞추자 강 회장의 붉어진 눈이 보였습니다. 호랑이의 눈이 아니라 길 잃은 노인의 눈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압니다. 아버지가 일부러 방관한 게 아니라는 거. 믿고 싶지 않았다는 거. 하지만 이제는 눈을 감으시면 안 돼요. 형이 살아있어요. 형수님도 조카도 살아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단 말이에요. 강 회장은 아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면 되겠니? 그 한마디에 주원은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평생 내가 결정한다만 외치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뭘 하면 되겠니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부서진 가장의 첫 번째 항복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머니를 법적으로 멈추게 해야 해요. 이건 아버지 혼자 감당하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무리 막으려 해도 어머니 병이 나을 때까지는 형이랑 형수님이 계속 위험해요. 경찰이라는 단어에 강 회장의 몸이 굳었습니다. 재벌가의 본능이 고개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개입하면 언론에 터지고 주가는 폭락하고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강 회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목숨과 가문의 체면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듯 했습니다. 주원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회사 생각하고 계시죠? 강 회장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킨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회사를 위해 평생 바치신 거 압니다. 당장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지, 이사회에서 뭐라고 할지, 기자들이 뭘 쓸지 걱정되시는 거 이해해요. 하지만 아버지,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주원은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만약 형이 정말 죽었으면 그래도 회사 걱정부터 하셨을 거예요? 그 한마디가 강 회장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강 회장은 입을 벌렸다 다물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만약 주호가 정말 죽었다면 그 차가운 시신 앞에서도 자신은 주가부터 걱정했을 것인가. 강 회장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 답을 알고 있기에 더욱 비참했습니다. 강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부정했던 등이 펴졌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결심한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신고해라. 단 4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평생을 지켜온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네가 해야 한다면 해라. 나는 막지 않겠다.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다오. 내 엄마를 그냥 범죄자로 끝내지 말고 치료받게 해줘라. 내 엄마는 아픈 거야. 아파서 그런 거야. 강 회장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아내를 감싸는 눈물인 동시에 평생 아내를 외면했던 자신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자각의 눈물이었습니다. 주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합니다. 어머니가 치료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원은 서류를 다시 챙기고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기 직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강 회장은 다시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아까는 현실에서 도망치려는 뒷모습이었다면 지금은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안간힘을 쓰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주원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주원은 곧바로 관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형사과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강주원입니다. 살인 미수 사건 신고하러 왔습니다. 주원이 내놓은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해서 경찰도 수사를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대기업 회장 부인이 연루된 사건이라 더욱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주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해 주세요. 누가 압력을 넣든 상관없이 진실만 밝혀주세요. 경찰은 즉시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윤 여사의 서재와 문제의 한약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경찰차들이 평창동 저택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윤 여사는 당황하여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야. 내가 누군 줄 알아? 하지만 경찰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재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서재 책장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는 윤 여사가 직접 메모해둔 독극물 제조법, 한약방 노인과의 거래 내역이 적힌 수첩, 그리고 미처 처분하지 못한 남은 초호 농축액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농축액병에는 주호용, 연수용이라는 라벨까지 붙어 있어 그 잔혹함을 더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물증이었습니다. 동시에 한약방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주원에게 약점을 잡힌 노인은 경찰이 들이닥치자마자 모든 것을 술술 불었습니다. 다 윤 여사님이 시킨 겁니다. 저는 돈만 받고 약을 지어드렸을 뿐이에요. 독인 줄 알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은 수갑을 차고 연행되었습니다. 그의 진술은 녹음되어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하지만 윤 여사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서도 고개를 꼿꼿이 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난 모르는 일이에요. 그 노인네가 혼자 꾸민 짓이지. 난 시킨 적 없어요. 우리 며느리 몸보신 시켜주려고 보약 지어오라고 심부름 시킨 게 죄예요? 윤 여사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자신은 며느리를 위해 비싼 돈을 들여 약을 지어줬을 뿐인데 한약방 주인이 돈을 노리고 불량 약재를 쓴 것 같다며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했습니다. 심지어 압수된 장부와 녹음 파일에 대해서도 조작된 거다. 음성 변조한 거다라며 막무가내로 우겼습니다. 최고급 로펌의 변호사까지 대동하여 묵비권을 행사하며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경찰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뻔뻔함이었습니다. 한편 강 회장은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되 압력을 넣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가 아픈 사람입니다. 수사에 협조하겠으니
치료도 함께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강 회장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실패한 남편으로서 그나마 마지막으로 붙잡은 한 가닥 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언론에 냄새가 퍼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주원이 일부러 기자들에게 제보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재벌가 사모님의 며느리 독살 시도 의혹, 친아들까지 노렸나 같은 자극적인 기사들이 인터넷을 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은 들끓었고 강우그룹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주원은 유치장에 갇힌 유여사를 면회했습니다. 철창 너머로 보이는 어머니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도끼를 품고 있었습니다. 주원아, 네가 어떻게 어미한테 이럴 수 있니? 내 형이랑 짜고 나를 모함하는 거냐? 유여사는 주원을 보자마자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주원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증거가 다 나왔어요. 한약방 주인도 자백했고요. 이제라도 인정하고 형이랑 형수님한테 사과하세요. 사과? 내가 뭘 잘못했어. 난 우리 집안을 지키려고 한 거야. 더러운 피가 섞이는 걸 막으려고 했다고. 윤여사는 여전히 자신의 망상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며느리와 손주가 제거해야 할 오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주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병이 깊어도 너무 깊었습니다. 어머니, 그 더러운 피 타령 좀 그만하세요. 형은 어머니 아들이에요. 유전자 검사라도 해드릴까요? 필요 없다. 내 눈은 못 속여. 그놈은 내 아비가 밖에서 데려온 자식이야. 너도 속고 있는 거야. 윤여사는 악을 쓰며 철창을 흔들었습니다. 주원은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하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형 주호가 직접 증언대에 서야 했습니다. 식물인간인 줄 알았던 아들이 멀쩡히 살아서 어머니의 범행을 고발하는 순간이야말로 윤여사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마지막 한 방이었으니까요. 주원은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실에는 김 과장과 박 선생이 주호의 재활 훈련을 돕고 있었습니다. 주호는 이제 숟가락을 쥘 수 있을 정도로 손가락 힘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조금씩 트이기 시작해서 쉰 목소리지만 짧은 단어 정도는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니. 주호가 힘겹게 입을 떼었습니다. 주원은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 준비됐어? 내일이야. 어머니가 풀려나지 못하게 하려면 형이 직접 나서야 해. 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어머니, 하지만 한때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그 복잡한 감정을 뒤로하고 주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야 했습니다. 경찰이 윤여사를 압수수색하고 한약방 노인을 체포했지만 윤여사는 여전히 철옹성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뻔뻔하게 혐의를 부인하며 버티고 있었죠. 강 회장 역시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오히려 변호사를 통해 어떻게든 아내를 빼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윤여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호와 연수는 다시 위험에 노출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확실한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빼도 박도 못할 현행범으로 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원은 형 주호 그리고 담당 형사와 함께 은밀한 작전을 짰습니다. 바로 마지막 함정을 파는 것이었죠. 식물인간인 줄 알았던 주호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는다는 시나리오였습니다. 만약 주호가 깨어난다면 윤여사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독을 먹였다는 사실을 아들이 직접 법정에서 증언하게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윤여사는 어떻게 나올까요? 가만히 앉아서 당할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주호의 입을 영원히 막으려 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원이 노리는 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발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죠. 주원은 일부러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병원 내에 심어둔 윤 여사의 끈앞풀들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 앞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통화하는 척 연기했습니다. 네, 과장님. 형 손가락이 움직였다고요. 정말입니까? 그럼 곧 의식이 돌아올 수도 있겠네요. 주변에 있던 간호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윤 여사에게 돈을 받고 주호의 상태를 보고하던 간호사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빛을 번뜩이며 어딘가로 급하게 문자를 보내는 듯 했습니다. 주호는 짐짓 모른 척하며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김 과장과 박 선생도 합세했습니다. 김 과장은 차트에 의식회복 징후 포착이라고 기록하고 일부러 차트를 간호사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두었습니다. 박 선생은 재활치료 도구들을 병실에 들이며 이제 곧 걸으실 수도 있겠다고 흘렸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 소식은 유치장에 있는 윤 여사에게도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전해들은 윤 여사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뭐라고요? 주호가 깨어나요. 말도 안 돼. 그 독을 얼마나 먹었는데.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윤 여사는 안절부절 못하며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아들이 깨어나면 모든 게 끝장이었습니다. 자신의 범행이 낱낱이 밝혀지고 감옥에서 평생 썩게 될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더러운 피를 제거하려던 자신의 거룩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윤 여사의 눈빛이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리고 만약 정말 깨어난 거라면 내가 마무리해야지. 윤 여사는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심장이야. 나 죽네. 숨을 못 쉬겠어. 그녀는 지병인 심장병을 핑계로 대학병원 입원을 요구했고 거액을 쓴 변호인단의 활약으로 구속 집행 정지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비록 병원에 감금되는 조건이었지만 병원 밖으로 나오는 데는 성공한 셈이었습니다. 주원은 윤 여사가 병보석으로 풀려났다는 소식을 듣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끼를 물었습니다. 주원은 경찰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밤 병실로 올 겁니다. 잠복해주세요. 현장에서 잡아야 합니다. 담당 형사는 반신반의했지만 주원의 확신에 찬 태도에 병력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병실 안에는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가 설치되었고 주호의 침대 밑과 커튼 뒤에는 사복 형사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복도와 비상구에도 형사들이 배치되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적막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주호는 침대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연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자신을 죽이러 올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호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연수와 아이를 지켜야 해.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주호는 주원이 쥐어준 비상벨 버튼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것이었죠. 주원은 옆방 보호자 대기실에서 모니터로 병실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형사의 무전기에서 치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용의자 접근 중. 지하 주차장에 검은색 세단 도착. 여성 한 명 내렸음. 윤 여사 확인됨. 주원의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윤 여사는 환자복 위에 코트를 걸쳐 입고 몰래 병원을 빠져나와 주호가 있는 병원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가방 속에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것이 들어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경호원들은 미리 철수시킨 상태였습니다. 윤 여사는 거침없이 주호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왔죠. 윤 여사는 천천히 침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주원은 모니터를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윤 여사의 손이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지퍼를 여는 소리가 들리고 그녀가 꺼낸 것은 주사기였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가득 담긴 주사기. 아마도 칼륨 주사제일 것입니다.
혈관에 들어가는 즉시 심장을 멈추게 하여 자연사처럼 보이게 만드는 독극물이죠. 주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것이 어머니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자식을 죽이려는 비정한 어미의 모습. 윤 여사는 주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호야. 내 아들 주호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슬픔 때문일까요? 아니면 살해 때문일까요? 윤 여사는 주호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손길이었습니다. 네가 깨어난다며. 정말이니? 엄마는 기쁘면서도 무섭구나. 윤 여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이내 차갑게 식었습니다. 네가 깨어나면 안 돼. 그럼 모든 게 밝혀지잖아. 내 아비가 저지른 죄, 그리고 내가 널 지우려 했던 것까지. 다 너를 위해서야. 더러운 피를 안고 사는 것보단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엄마가 편안하게 해줄게. 윤 여사의 망상은 여전히 견고했습니다. 그녀는 주사기 뚜껑을 열고 바늘 끝에 맺힌 물방울을 튀겼습니다. 그리고 주호의 팔에 꽂힌 링거줄을 찾았습니다. 수액주입구 고무마개를 열고 주사 바늘을 꽂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주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주원은 모니터를 보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지금이야, 형. 눈을 떠. 주호는 있는 힘을 다해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리고 갈라지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니. 윤 여사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주사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너 깨어 있었어? 주호는 힘겹게 손을 뻗어 윤 여사의 팔목을 잡았습니다. 피나는 재활훈련으로 되찾은 미약한 악력이었지만 윤 여사를 붙잡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저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주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배신감이기도 했지만 어머니를 향한 마지막 연민이기도 했습니다. 윤 여사는 주호의 눈물에 잠시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도끼를 품은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아니야.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넌 그년 자식이야. 이거 나 놓으란 말이야. 윤 여사는 주호를 뿌리치고 다시 주사기를 꽂으려 발악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고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동작 그만. 경찰입니다. 커튼 뒤와 침대 밑에 숨어있던 형사들도 튀어나와 윤 여사를 덮쳤습니다. 윤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반항했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내 아들이야. 내가 죽이든 살리든 내 마음이야. 하지만 형사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주사기는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윤 여사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주원은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형이 다 봤어요. 우리가 다 녹화했다고요. 주원은 천장에 숨겨둔 카메라를 가리켰습니다. 윤 여사는 그제야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닫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어머니의 완벽했던 범죄 계획도 지독했던 망상도 이제 법의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주호는 침대에 누운 채 흐느끼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멈추게 하는 것,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것. 주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원은 형의 손을 잡아주며 말없이 위로했습니다. 형제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윤 여사는 여전히 죄수복을 거부하며 변호사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망상은 며칠째 계속되었습니다. 저놈은 내 아들이 아니에요. 남편이 밖에서 낳아온 더러운 피를 가진 놈이라고요. 내가 유전자 검사 좀 하자고 해도 절대 안 해주더니 이제 와서 나를 살인자로 몰아. 형사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윤 여사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었고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유전자 검사 결과였습니다. 드디어 검사 결과지가 도착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윤 여사 앞에 봉투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윤정숙 씨, 이게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강주호 씨와 당신의 친자 관계가 99.9% 일치한다고 나왔습니다. 당신이 낳은, 당신 뱃속으로 낳은 친아들이 맞다고요. 윤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봉투를 낚아채 뜯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빨간 글씨로 친자관계 성립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윤 여사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리더니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조작됐어. 이건 조작이야.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종이를 찢어발기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평생을 괴롭혀온 망상이, 그토록 확신했던 진실이 종이 한 장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가짜 아들이 사실은 자신의 뱃속으로 낳은 진짜 아들이었다는 사실. 그 충격은 그녀의 정신을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으악! 윤 여사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는 그녀를 보며 형사들도 서둘러 구급대원을 불러야 했습니다. 윤 여사는 정신병원 폐쇄병동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녀는 하루 종일 벽을 보고 중얼거리거나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내 아들 내놔, 내 아들 어디 갔어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스스로 만든 지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순수한 혈통이라는 망상이 결국 그녀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한편 강 회장은 아내의 체포 소식을 듣고도 회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집무실에 틀어박혀 술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주원이 찾아갔을 때 강 회장은 바닥에 앉아 낡은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윤 여사와 주호를 안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윤 여사는 너무나 아름답고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주원이 불렀지만 강 회장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다 망쳤다. 내 엄마가 미쳐가는 줄 알면서도 그냥 조금 쉬면 낫겠지 했어. 병원에 보내면 소문날까봐, 내 체면이 깎일까봐. 그게 결국 내 아들을 죽일 뻔했어. 강 회장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위엄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죄책감에 짓눌린 늙은 아비의 모습만 남아있었습니다. 주호한테 미안해서 어쩌냐. 연수한테는 또 무슨 낯으로 보냐. 내가 죽일 놈이다. 강 회장은 앨범 위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책했습니다. 회사를 위해, 가문의 명예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믿었지만 남은 것은 폐허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미쳤고 큰아들은 죽다 살아났으며 며느리와 손주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자신의 방관과 이기심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주원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아버지가 진실을 마주했다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아셨으면 됐어요. 지금이라도 바로잡으세요. 회장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이제는 아시잖아요.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다 내려놓으마. 내 엄마 죗값 다 치르게 하고 나도 평생 속죄하며 삶아. 다음 날 강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단상에 올라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강우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제 아내의 범죄는 모두 저의 불찰입니다. 피해자인 며느리와 아들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강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재산의 상당 부분을 공익재단에 출연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세상은 떠들썩했지만 강 회장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했던 재벌 회장의 몰락이었지만 동시에 한 인간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주호의 재활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독이 빠져나간 자리에 남은 후유증은 깊었습니다. 근육은 굳어 있었고 신경은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숟가락 하나 드는 것조차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물리치료실에서 비명 같은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으윽, 으윽. 주호는 이를 악물고 평행봉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지만 한 발자국이라도 떼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 곁에는 언제나 동생 주원이 있었습니다. 형, 할 수 있어. 한 발만 더. 옳지. 주원은 형의 다리를 잡아주고 넘어지려는 형을 부축해 주었습니다. 형제는 서로의 땀 냄새를 맡으며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주호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주사기를 들고 다가오는 꿈, 아내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꿈. 꿈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공포감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나 여기 있어요. 연수가 다가와 주호를 안아주었습니다. 연수 역시 시어머니에 대한 공포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남편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며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이 그런 꼴을 당하고 내가 엄마를 막지 못해서. 주호는 연수에게 끊임없이 사과했습니다. 연수는 고개를 저으며 주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우린 피해자일 뿐이에요. 이제 다 끝났잖아요. 하지만 끝났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진 폭력은 너무나 깊은 흉터를 남겼습니다. 주호는 가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까? 다시 예전처럼 평범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움과 연민, 분노와 그리움이 뒤섞여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강 회장은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왔지만 병실 문 앞에서 서성이다 돌아가곤 했습니다. 아들을 볼 면목이 없어서였습니다. 주원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버지, 형도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지만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직은 아니야. 내가 더 벌을 받아야 해. 강 회장은 대신 아내가 있는 정신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멍하니 앉아있는 윤 여사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외롭게 해서. 내가 당신 병을 모른 척해서. 미안해. 강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그것은 아내에게 하는 사과이자 자기 자신에게 하는 참회였습니다. 무너진 가족의 초상은 처참했지만 그 폐허 위에서도 조금씩 희망의 싹은 트고 있었습니다. 주호가 처음으로 혼자 숟가락을 들어 밥을 먹던 날 연수는 펑펑 울었습니다. 주호가 지팡이를 짚고 첫걸음을 떼던 날 주원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비록 느리지만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어둠 속을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니까요. 계절은 두 번의 바퀴를 돌아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차가웠던 바람 끝에 훈훈한 기운이 묻어나고 거리마다 벚꽃이 눈부시게 터져나오는 4월이었습니다. 평창동의 요새 같던 대저택은 매각되어 다른 주인을 맞이했고 그 판도는 전액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기부되었습니다. 그것은 강우그룹의 몰락이 아니라 강씨 일가가 비로소 진짜 가족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적한 요양원,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정원 벤치에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재계를 호령하던 강 회장은 이제 넥타이 대신 편안한 니트 차림으로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투박한 손놀림으로 깎은 사과 조각을 옆에 앉은 아내의 입에 넣어주었죠. 여보, 해봐요.
달아요. 아내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다가 남편의 목소리에 천천히 입을 벌렸습니다. 윤 여사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예전의 도끼나 광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슬픔과 회한, 그리고 세월의 무게만이 내려앉아 있었지요. 법원의 치료감호 처분 이후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는 수준이었지만 꾸준한 약물 치료와 상담 덕분에 망상 증상이 억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망상이 거친 자리에 밀려온 것은 감당하기 힘든 죄책감이었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 며느리와 손주를 해치려 했다는 기억이 돌아올 때마다 그녀는 제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묵묵히 받아주고 곁을 지킨 것은 남편 강 회장이었습니다. 당신 탓만은 아니야. 내가 당신을 외롭게 뒀어. 내 죄가 더 커. 강 회장은 그렇게 말하며 매일 아내의 손을 잡고 잤습니다. 그때 요양원 입구로 검은색 카니발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지팡이를 짚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주호였습니다. 비록 다리를 조금 절룩거렸지만 2년 전 침대에 누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연수가 아이를 안고 내렸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는 방실방실 웃으며 세상을 궁금해하는 2살배기 우주였습니다. 주호와 연수는 잠시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곳에 오기까지 참 많은 용기가 필요했었죠. 미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워하는 마음을 안고 사는 것이 더 괴롭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은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2사람이 다가오는 인기척을 느꼈는지 윤 여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를 본 순간 윤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주호야.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강 회장도 먹먹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주호는 지팡이를 옆에 기대놓고 힘겹게 무릎을 굽혀 어머니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담담한 안부 인사였지만 그 한마디에 윤 여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무슨 낯으로 너희를 보겠니? 오지 말지. 그냥 죽은 셈 치지. 윤 여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죽이려 했던 아들이 이렇게 살아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기적 같으면서도 너무나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주호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린 시절 열이 나면 밤새 이마를 짚어주던 그 손의 온기가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아직 어머니가 무서워요. 가끔은 밉기도 하고요. 아직도 꿈에서 주사기를 든 어머니를 보면 식은땀을 흘리며 깨요. 주호의 솔직한 고백에 윤 여사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주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노력해보려고요. 어머니는 저를 낳아주신 분이고 제 아들의 할머니시니까요. 우주가 할머니 얼굴도 모르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단번에 용서해드린다는 거짓말은 못하겠지만 자주 올게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건강 챙기세요. 죄책감에만 빠져 계시지 말고요. 그것은 주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용서이자 가장 현실적인 화해의 손길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서 더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연수가 조용히 다가와 품에 있던 우주를 윤 여사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우주예요. 인사하세요. 아이고, 우리 아기. 윤 여사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의 볼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아이는 낯도 가리지 않고 할머니의 손가락을 꽉 쥐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맑은 웃음소리가 요양원 정원에 울려 퍼지자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공기가 한순간에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윤 여사는 아이의 작은 손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미안하다. 할미가 미안해. 고맙다. 이렇게 건강하게 와줘서. 그 눈물은 지난날의 과오를 씻어내고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아들에게 고맙다는 눈짓을 보냈습니다. 비록 상처 자국은 남았지만 그 틈새로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은 떠나는 사람들과 배웅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주원은 다시 낡은 카메라 가방을 메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2년 전 급하게 귀국할 때와는 달리 한결 편안하고 밝아 보였습니다. 가족을 지키겠다는 무거운 사명감을 내려놓고 다시 자신의 꿈을 찾아 떠나는 길이었으니까요. 그의 곁에는 건강해진 주호가 서 있었습니다. 형, 나 진짜 간다. 이번에 가면 한동안 연락 안 될 수도 있어. 오지라서. 주원이 장난스럽게 말하자 주호가 피식 웃으며 동생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래, 가서 밥 잘 챙겨 먹고. 위험한데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너 없으면 우리 집안 또 비상 걸린다. 걱정 마. 내가 누구야? 불사조 강주원이잖아. 두 형제는 잠시 서로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인지 말이죠. 주호에게 주원은 생명의 은인이자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었던 빛이었습니다. 주원에게 주호는 지켜야 할 가족이자 돌아올 수 있는 뿌리였습니다. 주원아,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그 차가운 병실에 누워 있었을 거야. 아니,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지. 네가 우리 가족을 살렸어. 주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주원은 쑥스러운 듯 코를 문질렀습니다. 에이, 형이 의지가 강해서 버틴 거지. 형수님도 그렇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지킨 거야. 출국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진짜 헤어질 시간이었습니다. 주호는 주원을 꽉 껴안았습니다. 단단해진 형의 어깨와 등에서 건강한 심장 박동 소리가 느껴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주원은 충분했습니다. 주원아. 응? 다음엔 내가 네가 있는 곳으로 갈게. 연수랑 우주 데리고. 거기서 우리 다시 만나자. 네가 찍은 그 멋진 풍경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 주호의 말에 주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형 비행기 타도 돼? 의사 선생님이 재활 열심히 하면 가능하대. 약속할게. 꼭 갈게. 주호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주원은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래, 꼭 와. 기다리고 있을게. 형수님이랑 우주한테 세상에서 제일 멋진 거 보여줄게. 주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출국 게이트로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뒤에서 형이 손을 흔들고 있을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점점 작아져 장난감처럼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형과 형수, 그리고 조카가 살아가고 있겠지요.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다시 써내려갈 그들의 이야기가 기대되었습니다. 주원은 카메라를 꺼내 창밖의 구름을 찍었습니다. 렌즈 속에 담긴 하늘은 눈부시게 파랬습니다. 마치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것처럼 말이죠. 주원은 가슴속으로 형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형, 잘 있어. 우리 꼭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모두 행복해야 해. 긴 여정이 끝나고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그를 응원해주는 가족이, 그리고 다시 만날 따뜻한 약속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주원의 입가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